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2024년도 지방직 7급 시험이 11월 2일에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든 지금 일단은 시험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채점하시고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쉬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과거의 것은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어떤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7급을 보면은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평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강론도 기존에 출제되는 비율대로 출제가 됐고요. 또 이제 강론 부분은 이제 조문 위주로 출제가 또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뭐 짜잘한 조문들 같은 경우는 속어법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기출 문제를 빠짐없이 조문까지 다 이제 봐서 우리가 익히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신 판례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보셨으면은 평범하게 우리가 점수 잘 나왔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얼마나 나왔는지 그렇게 뭐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평범하게 나왔구나. 그러면은 어떤 과목을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짜잘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걸로 이제 계기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출 해설을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총론이죠. 정보공개법. 조문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길게 나오고 있어요. 지문 자체가 좀 길이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판례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 그래서 앞에는 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비공개 결정이라는 거죠. 또는 부분 공개. 그리고 뒤에는 정보공개 결정이 없었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없을 때 다투는 방법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 방식이 지금 날짜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 그리고 만약에 공개 결정이 없었다. 그러면은 20일이 경과한 날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기서 30일이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서로 해야 되죠.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에 하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를 한 그 공공기관에다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 그런 특징이 있고요. 30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숫자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일 이런 숫자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죠.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 결정이 없다. 원래는 이제 공개 결정은 10일 안에 하는 거예요. 공개 신청을 해서 10일 안에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일 플러스 10일 그래서 20일이 경과했다. 그러면은 이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비공개 결정도 부공개 결정도 그리고 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도 이제 가능하다. 이거 조문 문제니까 이것도 이제 맞는 거죠. 맞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요것과 비교해야 되는 조문도 있죠. 그래서 제3자의 이의 신청은 이건 7일이죠. 7일. 그래서 지금 제3자. 그래서 이건 청구인. 조금 달라요. 숫자를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요.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을 통해서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달되게 해서 청구인이 결국에는 그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청구인 정보 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죠. 취소소송의 소익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에 의한 공개는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써 비공개 결정 취소로 관한 소익이 없어지진 않는다. 권리 침해가 해소되진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개 방법이 예상하는 방법과 다르게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서 이 법원을 통해서 청구인에게 교부되게 되었다. 이거는 특이하게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다툴 소액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번.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위험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 거부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돼 있다.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 이제 분리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부분 공개가 가능한데,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법원도 부분적으로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이 나왔죠. 그럼 그 공개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일부 취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원도 역시 부분 공개 제도에 따라서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는 판례죠.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만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이거는 지금 공개 방법, 청구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를 했죠. 이것은 공개 방법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거부 처분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고요. 그래서 공개 방법도 당사자가 특정해서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문에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안 했죠.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일부 거부 처분이라고 보고, 이게 설령 공개가 됐다 하더라도 공개는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계획. 1번 보시면은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형량명령이죠. 형량명령.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행정기본법에 이런 규정이 들어왔다. 요거 이제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과 관련해서 형량명령 조문이 들어왔다는 거. 이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의해서 좀 보시고요. 2번 보시면은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 계획에 위반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위반 신청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판례가요. 해석상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죠. 조리상 신청권. 그래서 신청을 해서 거부가 나오면은 거부행위 처분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도시기본계획은 요것은 기본계획이죠. 그래서 이거는 구속력이 없어요. 일반 국민에 대해서 직접 구속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좀 나눠가지고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이 아니죠. 이거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그러니까 처분성이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보시면은 9 택지개발촉진법상 관할행정청의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것은 그 승인의 고시에 의해서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 내용 등이 특정되어서 그 후 사업 시행자에게 택지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이 택지개발 계획 승인은요, 수용권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분성이 있고, 이게 고시가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처분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분성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럼 틀렸고요. 그리고 3번. 이제 부관. 1번 보시면은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더라도 붙일 수가 있고요.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된 내용을 처분을 하면서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지문이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행정행위의 부과는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쵸?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부담만 처분성이 있고요.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 지금 요 기간이라는 것은 부관 중에 기한이에요. 기타 부관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쟁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담과 기타 부관으로 나눠서 부담만 처분성이 있고 기타 부관은 처분성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요. 부담 불이행. 그런 경우 처분 행정청은 이를 들어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요것도 이제 부담 불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철회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맞는 거고.
4번 보시면은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처분시법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그 후에 주된 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돼서 더 이상 붙일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부과한이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처분 이후에 근거법령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적법했던 부관이 위법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관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직권 취소 옳지 않은 것. 1번 지문. 과세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럼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 직권으로 취소했어요. 이 직권 취소에 불가 변경이 발생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 변경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행정처 스스로 그 내용을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의신청도 불복 절차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구문의 신뢰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직권 취소해줬죠. 그리고 나서 번복을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스스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그쵸? 처분청은요. 이거 자기가 한 처분을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승인처분의 근거법률에서 행정청의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과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는 처분청에 대해서 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다. 같지 않죠. 지금 이해관계인일 뿐이죠. 그래서 이게 행정청한테 이렇게 승인처분 네가 내린 승인처분을 취소해라 이렇게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처분을 취소할 권한 이것은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 제3자가 행정청한테 의무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처분의 제3자와 관련해가지고 이 처분의 제3자는 이렇게 취소 요구권이 없다. 그래서 취소 요구를 해서 거부가 나와도 거부행위 처분성이 없어요. 신청을 갖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도로관리청이 도로조명 허가 중에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했어요. 지금 여기서 도로조명 허가를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했다면 조명 허가 해주면서 조명료 내세요 이렇게 조명료 징수했던 거 그것도 역시 소급적으로 부당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취소된 부분의 조명 면적에 해당하는 조명료를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처분의 하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처분이 무효다. 그러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제거도 무효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업인정이 무효예요. 그래서 선행처분이 무효면은 이것을 기초로 이루어진 수용제결도 당연히 무효겠죠. 전제가 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기 때문인 경우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존재한 게 얘가 이제 처분의 상대방이 이렇게 거짓된 어떤 행위들,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실내이익을 원용할 수 없죠.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실내이익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량의 일탈남용이 아니죠. 고려하지 않고 이 숙적 처분을 취소한 거죠. 취소가 재량의 일탈남용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3번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무효다. 그런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 실시계획인가도 무효다. 그렇죠. 선행처분이 지금 무효기 때문에 후행처분도 역시 무효다. 그게 우리 판례. 그래서 무효인 경우 선행처분이 무효면 하자가 당연히 승계가 되죠. 이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면서 부여한 기간이 너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시정명령을 한다. 시정조치를 명한다. 그런 경우 어느 정도 기한을 주죠. 근데 그 기한이 너무 짧다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이렇게 재량껏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이런 사정이 없죠. 그런 경우는 위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재량껏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기간을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의 일탈 남용이 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재량의 일탈 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다음에 6번 보시면은 기억번 요것도 이제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거죠. 공무원 인사한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서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인사한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서 행정 절차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그 세 가지가 절차법 적용 배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사항 중에서 그 처분의 성질상,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차를 거치기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침입적 처분이죠. 행정청은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러면은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겠죠? 사전통지를 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죠. 또 이것도 이제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래서 사전통지 생략사유, 긴자성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자격상실이죠. 지금 자격이 없어졌지. 그럼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또 사전통지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디귿번 보시면은 이유제시와 관련해가지고 이유제시와 관련된 최신 판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유제시는 공통 절차이지만 어떤 처분이냐에 따라서 이유제시 정도가 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는 것이 이유제시의 취지고 당사자로 하여금 구제 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이유제시 하자가 없다. 그거죠. 우리 판례가. 그리고 리을번,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 그래서 침입적 처분을 하기 전에는 사전통지, 청문 그런 거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사전통지 생략사유냐, 이 청문의 생략사유냐 그건데 청문 통지서가 반송, 청문일시 불출석, 이것은 청문의 생략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사유만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을 위법한 거죠. 위법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청문의 생략사유, 긴자성 포기, 그렇죠? 그래서 긴급히 처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격상실. 그리고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는 청문이 생략되는데 그것은 처분의 성질을 비춰서 봐야 돼요.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 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히 곤란하다,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게 우리 판례다. 그거를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답이고, 그 다음에 7번 행정기본법. 1번 보시면요.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첫날을 산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2번.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시법에 따른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시법에 따라요. 원칙이 처분시법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재량행위는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자동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법조문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요. 행정기본법에서 중요한 조문이니까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 이게 36조에 일반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요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이거 이외의 조문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심판소송 이거를 거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 이의신청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과징금. 부동산 실명법이죠. 여기에 의해서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다. 그쵸? 이제 과징금이라는 것도 역시 상속이 가능해요. 과징금 부과 채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을 했으면은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행강제금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죠. 이행강제금은 그것은 일신 전속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 의무예요. 근데 과징금 납부 의무는 이것은 승계가 돼요. 일신 전속적이지 않다. 그걸 비교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은 명의신탁 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득을 박탈하거나 실명등기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일 뿐 국가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과징금이라는 건 당연히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징금은 급부 하명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다르죠. 이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이제 과징금과 관련해가지고 좀 짜잘한 판례인데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처분 당시까지 부가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과징금의 부가처분을 해야 되죠. 옆에 추후 부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경우 부가관청은 새로운 부가처분을 할 수 없죠. 여기서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이 과징금 부과는 부가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이리적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 이리적으로 확정해서 부과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 근거도 없는데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고 유보하고 추가로 부과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부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거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재량권이 부여된 과징금 부가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하다. 지금 재량행위죠. 그런 경우 초과했어요. 한도액을. 그럼 법원은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부과된 과징금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래서 과징금 최고 한도액 재량행위 그죠? 그래서 전부 취소죠. 여기서 특별히 어떤 위협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거나 가분성이 있다는 사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량행위 법원은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과징금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부 취소를 하고 행정청이 다시 재량권을 행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강제집행.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에 대해서 부가권자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상대방은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지금 이거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이게 불복수단인데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소송이 아니라 비송으로 가요. 그거를 주의하시고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가세요.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갈 수 없고요. 비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관할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송 절차로 간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비송사건, 이제 과태료 부과 절차와 똑같이 이렇게 비송사건으로 가서 비송재판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요거랑 비교해 두셔야 되는 것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법 특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항고송으로 다투고요. 그다음에 2번. 관계법령상 대집행 절차가 인정돼서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대책 자기무이행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건물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필요하냐? 지금 강제집행이 가능하죠? 그럼 민사소송이 안 돼요. 지금 근데 여기서 퇴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퇴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때도 못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건물 철거 의무에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철거 의무를 강제집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 그 안에는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서 철거 의무자일 때 별도로 퇴거 청구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요.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았을 때 경찰과 직무집행법 또는 형법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이 필요 없어요.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고요. 그다음에 3번. 이것도 짜잘한 판례인데 구 지방세 징수법상 지방세 결손 처분은 국세 결손 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 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 갖는다. 그쵸? 지금 여기서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무자력이라든지 행방불명이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유보하는 강제징수를 유보하는 의사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 가지고요. 앞으로는 이제 징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정적인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보만 하는 거다. 그죠? 일단은 강제징수를 유보를 하는 거고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 가지고요. 결손처분의 취소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징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뿐이지 이 자체가 결손처분과 결손처분의 취소가 다 이제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별도의 세금 부과처분 그런 것들이 다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손처분의 취소라든지 결손처분 둘 다 처분성이 없어요. 처분성이 없고
4번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를 했다. 그럼 이 압류는 당연물가 아니라 취소사유다. 이 압류는요 실현이 불가능해요. 제3자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후속 절차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압류는 하자가 당연물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취소사유가 아니에요. 취소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10번 1번 보시면은 입학전형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험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쵸? 요것도 입학전형 이의신청인데 지금 국립대죠? 국립대 총장은요 지금 입학전형과 관련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예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재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 이 자체가 되게 불확정적이죠. 그래서 어떤 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건에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면은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건 판단에서 불확정적 개념, 그래서 판단 여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다. 그러면은 요것도 판단 여지 영역이라서 폭넓게 존중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고요. 그렇지만 판례가 판단 여지라는 말 자체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학설상 판단 여지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건 부분의 불확정한 개념, 전문적인 불확정인 개념이기 때문에 판단 여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요 재량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재량의 일탈 남용 판단할 때 똑같은 기준이 되는 거죠. 다음에 3번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가 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지금 WTO 협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약이에요. 조약. 그래서 이거는 국제법 관계의 당사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개개인 사인이 저게 법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소송에 원용해서 주장할 수는 없어요. 조약 자체는 개인한테 직접 와닿는 게 아니죠. 개인을 직접 구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인은요 직접 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다툴 수가 없어요. 조약은 직접 사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가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 근데 기간소송은 가능해요. 기간소송은 가능하고 근데 사인이 원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인이. 그다음에 4번 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시에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거기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제 처분 시 그러한 개정법령 적용과 관련해서 개정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법령 적용에 관한 공익사항이 이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보호가치 있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일단은 법이 앞으로 시행될 거죠. 그런데 그게 신뢰보호 가치와 관련해서 신뢰보호를 더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이 개정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토지보상법 1번 보시면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처분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사업인정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수용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이제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고 형성행위예요. 특허니까 재량이다. 맞는 거고요. 특허가 형성행위죠. 그다음에 2번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의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일 때 그때는 사업시행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사업시행자일 때는 토지소유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각각 필요로 한다. 틀렸죠? 여기서 이제 피고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얘를 빼야 돼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고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고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빠졌기 때문에 이 보상금 증감 소송의 법적 성격이 형식적 당사소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당사소송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했다. 이제 보상합의, 이건 협의취득이죠.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을 우리 판례가 사업상 계약으로 봐요. 사업상 매매계약. 그렇지만 통설은 이거 공법상 계약으로 보죠.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거고. 그다음에 4번.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다. 그쵸?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수용권을 설정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12번. 기속력. 옳지 않은 것. 1번. 취소 판결에서 취소된 처분이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기속력이고 30조 2항 재처분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재처분 의무. 그리고 2번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협 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그쵸?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판결에서의 주문, 결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문의 전제가 되는 이유중 판단. 이 처분이 위협하다고 판시한 그 이유. 그죠? 이유 중에 위협 사유가 적혀 있죠. 처분이 왜 위협한지 거기에도 미치는 거죠. 주문과 이유에 다 미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청은 그 행정성의 사실심 변경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변경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잖아요. 새로운 사유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심 변경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판력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예전에 기판력과 기속력을 혼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요거 사실심 변경을 이후 새로운 사유, 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거부 처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부처분, 재처분 의무의 내용. 그 다음에 4번.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 거부 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취소 판결로 인해서 당연히 그 교원은 재임용 거부 처분 당시로 소급해서 신분관계를 회복한다. 그건 아니죠.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다 해서 당연히 이걸 갖다 임용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소급해서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지. 재처분 의무. 그죠? 그래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당연히 소급해서 신분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처분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행정심판. 이것도 다 조문 문제인데 1번은요, 요거는 소송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보시면은 1번 행정심판청과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한 재결은 심판청구의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원처분에는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 이거는 재결취소송이 가능하냐 그 얘긴데요. 재결취소송도 역시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각하재결이죠. 각하재결. 그래서 원처분에는 없는 하자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결 취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판례예요. 맞는 거고 2번 조문인데요. 선정대표자가 선정된다. 선정대표자. 그래서 다수인이 지금 소송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수 청구인들은 심판 청구를 하는 거죠. 다수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소송 이게 심판 청구와 관련된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틀린 거다. 그래서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면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대표자를 통해서만. 이것도 역시 이제 행정심판 조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짜잘한 거예요. 짜잘한 건데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출문제 볼 때마다 조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이것은 이제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임시처분은 이것은 적극적으로 처분을 해주는 거지. 적극적 가구제야. 그래서 속적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은 속적 수단만 써야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처분을 쓴다. 그러면은 처분 권한을 침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시처분은요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이게 보충적 수단이다. 이제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이거 조문이니까 항상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처분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서 처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되냐. 지금 재결서죠. 재결을 했죠. 그럼 재결이 나오면은 이걸 갖다가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한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했으니까 처분 상대방한테 이거 송달해줘야 되냐. 송달해야 돼요. 송달해야 돼요. 등본이죠. 등본.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행정청이 이제 갑한테 어떤 처분을 했는데 을이 지금 심판 청구의 당사자인데 처분의 제3자죠?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 이게 제3자야. 얘가 이제 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를 한 거죠. 심판 청구. 그러면 이제 재결이 나오겠죠? 재결. 그러면 이 재결을 갖다가 재결서 정보는 당사자들한테 이제 가는 거고요. 등본을 갖다가 위원회가 행정청을 거쳐서 얘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행정청이 피청구인이고 얘가 청구인이잖아요. 그래서 피청구인을 거쳐서 처분에 직접 상대방한테 송달을 해야 돼요. 송달해야 된다. 이것도 조문 문제고요. 그다음에 14번.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이행명령. 이것도 다 조문 내용이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1번.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는 기관이임 사무와 단체이임 사무가 포함된다. 기관이임 사무만 포함돼요.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이임 사무. 단체이임 사무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법조문.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직무이행 명령의 요건 중 법령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정 국가 위임 사무를 관리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그렇죠? 지자체장한테 위임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대상 문헌대로 의무의 존재다. 그죠? 그래서 단체장이 그 사무의 관리 집행을 하지 않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부차적인 거죠. 그래서 이 의무가 있으면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명령이 있잖아. 그래서 이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요. 문헌 그대로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는 것이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같이 따지는 게 아니다. 그것도 우리가 판례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의무가 있으면은 단체장이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고 이행하지 않았으면은 그것은 부자기가 되는 거야. 부자기가 되는 거다. 그럼 요건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법령상 의무의 존부와 관련해서는 문헌 그대로 해석한다. 의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부자기를 지금 다그치는 거잖아. 부자기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부자기가 위법한지와 관련해가지고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무가 법령상 의무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지금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체장은요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 그죠? 어떤 처분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문 문제다. 조문 문제. 그 다음에 4번 주무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이행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무장관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대집행이라는 것만 알아도 이상하죠? 주무장관의 부담으로 왜 대집행을 해요? 그죠? 의무 불이행한 자가 주무장관이 아니지 지금 단체장이 의무를 불이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거죠. 의무를 불이행한 자, 그죠? 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단체장이 소속돼 있으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5번 공무원의 징계. 1번 보시면은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 징계와 형사가 똑같지 않아요. 징계는 그 내부적인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문제고요. 형사는 일반 권력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존할 수도 있고요. 징계 사유가 있으면 그냥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형사사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징계 처분할 수가 있어요. 요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2번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공적사항, 그죠? 어떤 표창 공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 처분. 이거는요,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공적 사항이 있으면 그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공적 사항 반드시. 그래서 요걸 제출 안 했으면요, 이게 양정이 과한지 경한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 절차 자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거예요. 위법하다. 그다음에 3번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시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면은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지금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판단을 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해. 그러면은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 좀 나눠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공무원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 처분을 했다. 그 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쵸? 지금 직위해제하고 이제 징계 처분이죠. 이게 법적 성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징계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6번 1번 지문. 요거 다 이제 강론이 나오는데요. 강론이 아까도 이제 공무원법 나오고 경찰관 집행법 이렇게 나오는데 조문이 또 이제 나와요. 여러분 조문.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1번 경찰관의 불신 검문에 따라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 요것도 조문이다. 조문 내용.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리고 요 뒤에 뭐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붙어 있어요. 조문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24시간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4번. 이 3번은 여러분 3번 너무 당연해.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경찰법에서. 한번 보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3번 보시면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다. 그럼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어요. 임의동행이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자발적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고 오로지 자발적으로 임의동행에 응해야 돼요. 그리고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는 없다. 퇴거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퇴거할 자유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4번. 경찰관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겠죠? 이것도 보건의료기관에 경찰관이 요청을 하면은 이거를 특별한 사정이 없나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즘에 뭐 의료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문제들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기출된 거니까 특히 3번은 엄청 많이 기출이 됐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17번 이제 공물이죠. 항상 나오는 세트대로 나오는 거지, 그죠? 공무원, 경직법, 공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물 보시면 1번.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소유권 여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관리권자의 지위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제 맞는 거다. 도로를 관리하는 자로서 무단 점용하고 있잖아. 그러면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곡물 사용권의 일종이다. 그쵸? 하천수 사용권, 곡물 사용권.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다. 그쵸? 맞다. 즉 하천수 사용권, 물 사용권이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보상금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 이제 재산권이라는 거, 재산권.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점용 허가권. 이것은 곡물 사용권의 일종이고 하천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쵸? 이거 특허죠? 그래서 특허 받은 권리를 행정 주체에게, 관리 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근데 뒤에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건이라 할 수 있다. 대세적 효력 없어요? 대세적 효력은 없다.
그래서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예요. 맨날 나온다 이죠. 그래서 강론에서 곡물 하천, 특히 하천에서 이 하천 점용 허가권 이것이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제 문제인데 이건 채권이야 채권. 그래서 대세적 효력 있는 물권이 아니에요. 그냥 하천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채권이야 채권. 대세적 효력이 없어요. 대세적 효력이 있는 건 물건인데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이 하천 점용 허가권은 그냥 행정주체한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이제 독점적 권리 같은 것도 그 채권의 내용에 따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4번 공유수면 일부가 사실상 매립돼서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다죠. 바다가 지금 공유수면 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공유수면 바다를 갖다가 공용 폐지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그쵸? 이게 자연곡물이잖아요. 자연곡물. 자연곡물은 공용 개시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연 상태 그대로가 곡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곡물로서의 성격이 없어지기 위해서 곡물로서의 성격이 상실되려면은 반드시 공용 폐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판례죠. 자연곡물이라 하더라도 곡물로서의 성격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용 폐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곡물인데 사물이 되려면은 이 별도의 폐지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곡물이다.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공용 폐지가 필요한 곡물인지 필요 없는 곡물인지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판례는요. 모든 곡물, 이 자연 곡물도 다 필요하다고 봐요. 이래서 이제 이것도 학설하고 좀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8번 사회보장 기본법인데 이것도 조문이 주로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판례가 조금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비슷한 조문들 그 판례 최신 판례와 유사한 조문들을 출제한 거죠. 보시면은 이제 1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요 사회보장 기본법을 보면 그 기본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거기서는 포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근데 또 이제 조문이 포기한 걸 또 취소할 수 있대. 그래서 여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포기한 걸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개인적 공권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포기할 수 없는데 조문이 포기할 수 있는데 또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세요. 조문. 2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권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 제공, 압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 공권의 특징이잖아. 그죠? 이전성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문이 있는 거예요. 조문이 있다. 그다음에 3번. 이것도 구상권에 관한 조문이야. 구상권. 불법행위 구상권. 이것도 조문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해서 수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 뭐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지금 불법행위를 저질렀잖아. 제3자가. 그러면 이 제3자에 대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 뭐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그런 공단이 피해자한테 피해를 배상을 하고 피해를 보상을 하고 제3자를 째려보는 거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조문이니까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판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짜잘한 내용들도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사업장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불법행위로 다친 경우 그럴 때 이제
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어요. 근데 요 조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제3자, 그러니까 피해자와 제3자, 이 관계가 있어야지 이 제3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조문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기관에 이송해야 되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그쵸? 이것도 조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송하면은 지금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했잖아. 근데 신청을 잘못된 기간에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신청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처음에 신청서 접수한 날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간에 이송된 날을 신청한 날로 봐요. 이것도 조문이기 때문에 조금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법상 어떤 민사소송이라든지 그런 소송법상 이송결정의 효력, 소급표가 있는 거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조금이죠. 1번 학교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다. 그쵸? 이것도 금지가 되는 거죠. 특정 목적에 보조금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양도를 하면 안 돼요.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죠. 맞는 거고. 그리고 2번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쵸? 뭐 중앙관세청 이렇게 보조금 교부할 때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이것도 조문이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은 그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그리고 보조금 반환 명령은 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그쵸? 이거는 교부 결정을 해뒀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다시 반환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환수 처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별도의 처분이고요. 공권력이야. 그래서 이거를 처분이 있어야지 이걸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제 맞는 거고. 그래서 요거 3번하고 4번을 조금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기출이죠? 다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4번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 조건을 부과했어요. 그때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청구, 이것이 민사소송의 대상이냐. 지금 보조금이죠. 보조금. 지금 지자체가 지자체 갑한테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교부 조건. 언제까지 반환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을.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은 얘가 지금 어떤 반환 조건을 붙인 거죠? 이게 반환해라. 반환하도록. 그러면 이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얘는 지자체한테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조건이 성취되면 일정 기간이 되면, 그죠? 조건이 성취되면 일정 기간이 되면 이게 교부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거야, 얘는. 그런데 반환을 안 해. 그랬을 때 이 지자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 지금 얘가 반환해야 될 의무. 보조금이죠. 보조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 그러면은 얘가 의무가 있으니까 얘가 권리가 있겠죠? 보조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지. 이게 다 보조금이죠. 보조금. 지금 보조금 반환 청구권, 보조금 반환 의무, 이게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 즉, 이 권리 의무에 대해서 얘가 지금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지자체가 얘를 상대방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제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이거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 관계죠. 그래서 이거는 공법상의 법률 관계, 당사소송으로 제기, 당사소송.
지자체가 얘를 상대방으로 해가지고 당사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입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기출인데요.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도록 교부 조건을 붙이면 이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이 당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이 아니에요. 민사소송이 아니다. 아까 여기 그 바로 요 3번. 요거는요. 이 보조금 반환 명령을 해야 의무가 생기죠? 보조금 반환 명령을 해야 상대방이 의무가 생기고, 뒤에 요거는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 없이 바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요거는 이 반환 명령으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공권력이야. 처분이야. 그쵸? 그래서 이거 항고성으로 다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게 조건이 성취했다. 그러면은 얘는 권리자다 해가지고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라도 법적 근거가 있다. 강제 입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럼 강제 입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러는 조건을 부과하고 조건이 성취됐다. 그러면 당사소송을 제기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20번 보시고 20번 이게 마지막인데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책임 1번 보시면은 이게 어렵지 않게 나왔죠. 이거 다 기본적인 거고 이게 기출에서 항상 출제가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1번은 짜잘한 건데 우리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해서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 이거는 공무위탁받아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장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법 소중에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제 맞는 거죠. 우리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을 우리 판례가 최강위의 공무원으로 봐요. 엄청나게 넓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공무수탁 사인도 다 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위탁의 범위도 상당히 넓게 본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 한정적 위탁도 위탁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할아버지에서 우리가 봤었던 교통할아버지 그 사건에서 그래서 공무원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는 것이 우리 판례고요. 그다음에 2번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위조했죠.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그쵸? 지금 이제 이게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외형으로 봤을 때는 위조하는 게 아니라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그래도 역시 그 위조 행위가 여기에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집행인지 아닌지를 외형을 놓고 판단한다. 그게 우리 판례고요. 그다음에 3번.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작용, 비권력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쵸?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직무집행의 범위와 관련해서 권력, 비권력 포함되지만 사경제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죠. 사경제 작용은 이거는 민법이 적용돼야 돼요. 민법. 맞는 거고. 그다음에 4번. 단체장 간의 기관임인 경우 단체장 간의 기관임이 있을 수 있죠. 상급지자체, 하급지자체, 시도죠.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한테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는 거지. 군구청장. 상급지자체장이 하급지자체장한테 여기 시군구장한테 이렇게 시도의 사무를 기관이임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군구청장이 이 기관이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겠죠? 처리한다. 근데 손해를 발생시켰다. 손해. 그러면은 갑이 국가배상법 2조나 5조 책임을 묻고 싶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2조나 5조 책임은 사무기속조치
로서 지는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사무기속 주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관임 같은 경우는 사무기속 주체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냐면요. 위임자예요. 위임자. 그래서 갑은 2조 5조에 근거해서 2조 5조 책임을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가 사무기속 주체야. 얘가 사무기속 주체. 그래서 기관임 사무는요, 위임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시도지사가 소속된 시도겠지, 시도. 시도. 그래서 시도가 이 사무기속 주체예요. 사무기속 주체. 그래서 여기서도요, 보시면은 사무기속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기관임 같은 경우는 이 사무기속 주체가 계속 얘예요, 얘. 이걸 갖다 위임했다고 해가지고 사무가 이제 이전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관임 사무를 처리하는 시군구청장은 시도의 하급, 하부, 행정기관, 시도의 하부 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거야. 그래서 이 기관임 사무는요, 사무의 기속주체가 바뀌지 않아요. 계속 얘야. 위임 후에도 얘고, 위임 전에도 얘고, 위임 전에도 얘고, 위임 후에도 얘고. 그래서 사무기속주체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위 단체장을 보조하는 하급,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 사무 처리에 있어서 이 기관임 사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지금 2조 책임을 묻는 거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그런 경우 상위 지자체, 시도는 사무기속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틀렸죠? 지금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2조 책임을 묻고 있는 거야. 2조 책임. 2조 책임은 사무기속 주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무기속 주체가 지금 누구냐? 시도야, 시도. 기관임은 위임자가 사무기속 주체예요. 그래서 사무기속 주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관임 같은 경우는 주체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임 같은 경우는 계속 얘가 이제 사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위임을 받은 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처리해주는, 그죠? 하부 행정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는 거지. 행정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좀 이제 한번 살펴봤고, 보면은, 마지막에 20번에, 총론 문제가 나왔고요. 국가배상법이 나왔어요. 국가배상법이 어려운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배상법 어렵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낸 거고, 그리고 요것도 이게 보면은 보조금, 이것도 강론인데 이게 다 기출이야, 기출.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짜잘한, 이거는 기출이 아닌 게 많죠. 그런데 요런 것들도 조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소거법으로 조금 풀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근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틀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 빼고는 이제 거의 다 맞추시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곡물도 요것도 우리가 다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야. 우리 공부를 했으면은 우리가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손실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물 사용권 하면서 또 이제 했었고. 네, 곡물과 관련해서 이게 판례들을 섞어서 이렇게 내는 거죠. 총론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지어서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것도 기출, 그죠? 기출. 이거는 빨리 풀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공무원법 이것도 기출이지. 이거 다 기출이죠. 다 기출이고. 그렇죠? 다 기출. 그 다음에 요거 직무이행명령 요거 지방자치법이 나왔죠. 지방자치법. 그래서 우리가 주민소송이 특히 많이 나오고 시정명령, 그죠? 취소정지 그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또 이제 나온 거죠. 그거 내다가 또 이거 낸 거지.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직무이행명령 안에서는 쟁점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쟁점별로 낸 거야. 쟁점별로. 근데 쟁점이 아닌 거 조문을 내고 싶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 대집행 관련해서 대집행 관련해가지고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본 거죠. 그쵸? 그런 것들.
그리고 요것도요, 여러분, 요것도 판례와 어느 정도 이론을 적절하게 섞여서 낸 거고요. 요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론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전에, 전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이건 총론이지, 총론. 그죠? 그래서 요 총론 부분에서도, 실수했다. 그러면은 뭐 한두 문제 정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요거는 행정심판과 관련해가지고 행정심판은 조문 문제가 조금 기출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거 냈는데 맨날 내는 거 내면은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선정대표자 같은 걸 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속어법 같은 것으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보면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어렵다, 문제가 너무 수준이 높다, 그건 아니고요. 뭐 그냥 좀 낯선, 그냥 약간 구석탱이 있는 조문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낯선 것을 이제 문제를 보니까 기존에 봤었던 게 또 흔들리는 거야. 봤었던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조금씩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총론도 그렇고 강론도 그렇고 비율은 종전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제 건강을 항상 유의하시고요, 여러분. 막판까지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불안한 생각도 들고 하겠지만 불안한 거는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출을 통해서 내가 기출이 어떤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했던 것을 확인을 하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체크할 수가 있고 이제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제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왜냐하면 기존에 기출됐던 것들을 계속 많이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최신 판례를 조금 내보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 출제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조금 더 틀렸다라고 해도 다음 기회에 만점 맞으면 돼요. 그리고 만점 맞고 다른 과목도 잘하면 돼.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뭐 낙담하지 마시고 잘 이제 계획 세우셔서 건강하게 막판 이제 시험장에서도 내가 가진 실력을 100번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기출이 바이블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을 항상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정리를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